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효자동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몰라보았다고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이 원대로 복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순실 씨의 소유로 의심되는 미르재단은 국유재산인 한국의 집에 입주하면서 반값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의혹을 다룬 조선일보, 최순실 씨 비위를 내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철퇴를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 상태고 최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박정희, 최 대통령이 최규하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경북 경주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경주의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경주는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경주 수학여행과 관광의 성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관광단지 가운데 하나인 경주 보문 관광단지의 주요 호텔과 콘도는 예약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모두 5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300여 개 학교에 4만 5천여 명이 경주 수학여행을 포기했고 수학여행 중이던 학생들 100여 명은 긴급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수학여행 예약도 취소될 게 뻔합니다. 되돌아가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단지 지진 때문이냐고, 아니면 원전 때문이냐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입니다. 매년 노사공익대표와 정부에 의해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아르바이트 광고의 멘트,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시급. 네. 자,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런 시급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동안 장애인들의 시급은 되레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의 시급은 고작 2,727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 불법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다가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사람 대접받는 곳은 주차장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그냥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소녀상 철거, 세월호 특별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성주 사드 배치, 한진 사태,
콜레라 등등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과 함께 경주에서는 지진이 계속됩니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이거 대통령 탄핵해도 수십 번 탄핵했을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언론과 야당에 역정을 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되었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단기간 동안 900억에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모두 대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유로 의심받는 재단에 대기업이 거액의 돈을 낸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죠.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 변호사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황교안 총리는 적극적으로 두 재단을, 아니 최순실 씨를 변호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황교안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이 관계자들이 말이죠. SK 하이닉스 본부장 A그룹, 롯데 면세점 부대표가 참가했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있고 김영수 미르재단 대표가 참가한 미르재단 축하 행사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2015년 11월 달에 결정되는 면세점 관련돼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68억, 28억씩 됐어요. 그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지금 미르 또 K스포츠 재단에 관해서는 전 경련이 재단 설립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총리는 항상 누가 정리되는 거 무슨 밤 깎아놓듯이 그런 발언만 해가지고는 민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가하시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을 제가 모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영의정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내시 환관들이 왕의 귀를 가로막을 때 제대로 된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지 그렇게 똑같이 비서실 같은 발언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면세점에 결정을 두고 치열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기업들이 68억, 28억씩을 낸 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아니 이게 그것이 관련된 내용이 최순실 씨가 개입된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부의 경위가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없잖아요. 무슨 변호사 같은 발언을 하고 계세요. 검찰만 하시던 분이. 아니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다음, 것인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다음 해보세요. 제가 만나봤어요. 제보자들. 면세사업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지금 기업이 어려운데 냈겠어요. 대한항공은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한진해운까지 떠받떠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고 S-오일 주식을 2조 이상 팔아가지고 한진해운 살려보려고 발버둥친 대한항공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10억이라는 기부금을 낸단 말입니까? 이런 외압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뭐 누가 그런 제보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소지가 생기죠. 의심의 소지가. 의원님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의 소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서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제가 스포츠재단 그 본부 사무실을 찾아봤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자택 근방과 최순실 씨 관련자들의 자택 근방이 논현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게 주택가의 논현동, 청담동이 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아주 잘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이 건물을 뒀어요. 이 두 법인의 목적이 체육을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대외 세계적으로 홍보하다는 이런 법인들이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지금 아예 간판도 띄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이야기 보고 들었습니까? 위조에 젖혔다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못 듣는 게 자랑입니까? 도대체 왜 총리가 이 중요한 모든 신문에서 일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조사를 안 해왔어요? 이것을 못 듣는 것이 사람이냐고 물어주셨습니까? 아니 왜 그 자랑이냐고요? 자랑이냐고요? 예.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니 그걸 확인도 못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도된 것은 있지만 사실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지 보도 내용을 토대로 아니 총리가 사실을 전화하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럴 성의도 없습니까? 국민 앞에 나오면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우리도 전화를 해서 바로 아니 언론에 나왔잖아요. 회의록을 위조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대표이사도 없는데 도장을 찍어서 내가지고 하루 만에 문광부가 법인 허가를 내줬다는 게 보고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1차 하루에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나 총리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름장어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름장어?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논쟁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입니까? 말씀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사실의 기초에서 이 재단의 허가를 받기 위한 회의록이 위조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위조해서 재단법인 등기를 할 때 했다는 거 보고 받으셨나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없다고요? 사실이면은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했다면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그런 합니까? 사실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면. 누가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단 관계자가. 그런 위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그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총리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성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보도가 나왔으니까 보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된 부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총리를 하면 잘하는 것 같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경제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원칙에 입각했다. 대통령께서는 대주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이 정권이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한테 돈을 이게 뜯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대우조선에서는 아무런 대우조선과 관계없는 사람들, 윤창중 이런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보내가지고 돈을 받아먹게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을 뿐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법 조치가 될 겁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 수사한 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내사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닌 수사를 하려고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일해운 사태 총리께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한일해운 물류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TF 총괄팀장이 돼서 부처들 대통령에는 누가 보고합니까? 부처들과 함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는 누가 보고하죠? 대통령에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예.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보고하실 것입니다. 직접 보고합니까? 그런 시스템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상임위 때 질문을 해보니까 예. 유일호 장관께서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 필요했으면 했을 것이고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보고가 단계가 아니었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물류 대란 사태가 긴급한 경제 사안인데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기재부 장관께 총리가 안 했었냐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통령한테 총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총괄 않습니까? 총괄 팀장이 처리해왔던 문제고 저도 그 총괄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러나 헌법 86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 명도 안 받고 합니까? 필요한 일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식적인 보고 채널이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 중요한 물류 대란 사안을 총리가 보고도 않고 대통령과 상의도 않습니까? 회의도 한 번 안 열었죠. 총리 주재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기재부 장관이 총괄해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보고 듣고 있고 또 제가 지휘하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해서 필요한 때마다 참여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면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명도 안 받고 결정합니까? 의원님, 매사를 대통령께 제가 지시했습니다. 매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통운 문제, 이 문제가 한진해운 문제가. 매사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매사를, 이게 그냥 일상삽니까 이게? 이 물류 대란 사태가?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기재부 장관이 관계 장관들을 총괄해서 지금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일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매주 수요일 날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 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대통령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한진해운 이게 방치할 겁니까 이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맨날 관심사, 북한에 대한 문제, 공안검사답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직접 챙기고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지진의 위험성을 알고도 원전을 지었고 원전 추가 건설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6.5 이상의 지진은 오지 않을 것이라 원전은 안전하다. 네,
이렇게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진이 어디 한국수력 원자력 희망대로 온답니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국수력 원자력 전휘수 월성 원자력 본부장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토론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의견이 분분할 때는 다른 것도 아닌 원전이라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짓는다면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최악의 경우를 원전에서는 이미 상정을 다 하고 있고요. 상정한 게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7.0까지 버티는 네, 거. 그렇습니다.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를 했는데. 6.5입니까? 7.0도 아니고? 기존 원전은 6.5입니다. 그리고 최신 원전은 7.0입니다. 그래요. 6.5면까지 괜찮을 거라고 최악을 상정한 게 그 정도였다? 월성 1호기 이 원전에 대해서 극한 자연재해에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평가 방법론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만년 빈도를 가진 그 자연재해를 선정을 했고 지진의 경우에는 그 만년 빈도에 해당하는 지진이 최대 0.3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0.3이 이제 규모 7.0이죠. 그래서 월성 1호기는 6.5, 즉 그 0.2G에 맞춰서 설계가 됐지만 실제 시공된 상태는 0.3G까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환경연합 처장님, 그러니까 6.5, 지금 건설 중인 건 7.0까지 버티도록 돼 있고 그 정도면 조사 결과 충분했다라는 건데요. 네. 저는 청취자분께서 너무 전국을 찔러주셔갖고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질학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남산단층의 활성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근데 논란에서는 사실 이게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논문 형태로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원전에 대한 평가만 들어가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진 여유도에 대해서 6.5와 7.0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민간검증단 하면서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우는 내진 여유도를 평가를 하는데 원 자료가 없는 거예요. 30년이 넘은 원전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자료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월성 2, 3, 4, 5기 구조물에 대한 평가 수행으로 그냥 가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더 불안한 것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진 설계라는 게 모든 배관, 케이블 이런 데 다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계통의 상향 조정으로 전체가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6.5하고 7.0이라는 최초의 내진 설계 잣대도 부족했고 지금 이제 보강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보강 계획이 일부 안전 계통에 대한 보강 계획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는 내진 설계 상향 조정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는 월성원전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6.5에서 7.0까지 버티도록 돼 있지만 다들 불안해하시니 이번에 7.0 이상도 버티도록 내진 설계 보강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7.0 수준까지라고 수준까지입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연합에선 그거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 정도는.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부족한 수준, 다시 한번 표현하면 아까 처음 질문하신 최악의 수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돼야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7.0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7.5라고 생각하고 만약 9.0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가장 그 높은 값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거고. 이 부분에서 그럼 답변 좀 듣고 갈까요? 아니 그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9.0이라고 주장하면 그럼 9.0까지 그럼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어떤 그런 부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처장님? 실제로 8.0 이상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 주장을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건 7.0, 7.5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진 평가를 저희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최대 지진 평가에는 이번에 움직였던 양산 단층대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활성 단층 확인된 것만 60개가 넘습니다. 양산 단층대를 비롯한 활성 단층대만 8개입니다. 이런 활성 단층을 포함해서 미국 기준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넓고 그리고 100개의 원전 중에서 활성단층 근처에 있는 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거기서는 기준을 뭐 개선하거나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죠. 주변에 사람도 별로 안 사니까. 근데 우리는 활성단층도 많고 원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집중돼 있어요. 땅이 좁은 데 비해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하려면 이미 움직인 단층 그리고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 활성 단층을 포함한 최대 지진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냥 뭐 7.0을 해야 된다, 7.5를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김종필 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지요. 하지만 반기문 총장 이전에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권 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본인의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안희정 지사. 네, 그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차차기에 출마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얘기 들립니다. 뭐 여전히 처음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불펜 투수 또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 뭐 나대로 불러달라고는 하지만 정말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배수진의 심정으로 나선 것인지 좀 더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든 우리가 오랜 동안 관행으로 물려왔었던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오랫동안 맺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자기가 지켜야 될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와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어른께 하는 말이 있고 말법이 있고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말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랫동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함께 한 집안에서 지내왔던 분이 선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법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지도자들의 공적 삶에 있어서는 자기 소신과 포부를 갖고 또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당신은 안 돼, 내가 할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생각과 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정당해야 된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저의 생각을 말씀을 올리고 있고, 다행히 우리 또 문재인 대표님을 포함한 당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또 젊은 후배와 함께 또 경쟁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까지 저를 축해주셨으니 저도 더 용기를 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잘 갈고 닦아서 국민 여러분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소신과 포부를 앞으로 기회가 공간이 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저 스스로가 내년 올 연말과 연초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린다면 그 결심은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라고 저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 구조나 선거 공학이나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절대로 선거 공학과 유불리 앞으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과 신탁을 맺는 것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그 지도자가 역사와 국민 앞에 나서는 길이지 누구랑 비교해서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교 문제는 저는 제 머릿속에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잘 알겠고요. 그 확장성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문제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타 후보의는 저는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즉 명절날 경로당 가면 어머님들 고스톱 치고 계세요. 그러면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들 모두 따세요. 예, 도전하는 모든 후보들께 국민의 사랑과 그들의 행운이 다 함께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이전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 지사는 지역, 고향, 뭐 친노, 친문, 비문도 다 뛰어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충청 대망론 자체를 비판한 건지요? 예, 제가 2010년, 14년 도지사 선거를 할 때 도민 여러분께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이 뭉치니까 호남이 뭉치고 영남과 호남이 뭉치니까 충청도도 뭉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김종필 총재가 겪었던 평생의 비하와 좌절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가 100번 지역주의 정치를 하더라도 충청도는 지역주의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신과 포부로 대한민국의 젊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가 있으니 저를 도지사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성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중부권 대망론이라거나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합과 미래를 향한 지도자를 너무 지역에 가둬놓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법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자, 오늘도 무와 환모시고 국가 공동체의 현안을 짚어보며 퀴즈도 풀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정한 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무정해? 하긴 사위가 마약한 게 드러나니까 잘못된 결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알아봤지. 무라서 무정인가? 허나 아니다. 나는 내 인턴 비서를 도저히 공기업에 취업시킬 용기가 없는 무정한 사람이다.
매정하다고 해도 된다. 닥치라고. 내 밑에서 인턴 지냈던 친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다더니 이 새끼야. 채용할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박철규가 네 오더를 받고 채용했다고 어제 법정에서 폭로했어요. 하여간 난 몰라. 뭐 당신 말이야, 혹시 박철규한테 뽕을 줬나? 뽕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지? 닥쳐 이 새끼야. 자, 환 마음고생 심하게 하시네요. 친박이 잘 쓰는 수법이 있잖아요.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뭐 큰 이벤트를 벌이시면서 국면을 바꾸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할까 해. 사실 요즘 너도 나도 대선 출마하는데 안 나오면 정치인 취급 못 받기도 하고 말이야. 야, 반기문이한테 새누리당 들어와서 혹독한 검증을 받아라. 신박들이 이렇게 설레발치더라. 또 반기문은 장담 못한다.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이 말도 나오더만. 플랜 B가 환이 너냐? 아니 내가 뭐가 어때서? 환아, 그러면은 대선 공약부터 밝혀야지. 예, 여러분, 비선 최대통령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최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최순실처럼 섀도우 대통령이 아니라 최시성 가진 환인이가 레알 대통령이 되겠다? 이 새끼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나 해라. 그래야 위험하게 누구 시키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사람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닥치라고. 아이 씨발 새끼들, 이 저녁으로 와도 시끄러워. 이님까지 오셨어요. 본론 들어가죠.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청산되면 진짜 남자 성기가 되는 거죠, 회사가. 지금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를 떠도는 한진해운 선박. 물량 하역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약 2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한진해운 사태,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한진해운 문제는 사실 부산의 현안이다. 환아, 네가 좀 힘 좀 써라. 힘을 안 쓰면은 나는 부산 대권주자 나 물을 묵사발시키려고 태구 정권이 저러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닥치라고. 한진해운 문제가 왜 태구 정권 탓이야? 사실 걱정은 걱정이지. 이렇게 3주가 지나면 물건 맡긴 사람들이 한진해운에다가 태산 같은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고. 그러면 한진해운은 지금이 주당 1160원인데 11원이 되겠지. 11원. 응?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에 태구 정권, 부산 정권이 어딨어? 이 새끼들 지랄하고 있어, 이 새끼들. 야, 그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니? 이 새끼들 그 버릇이 나빠요. 세월호 사건은 선사인 정해진 해운 탓. 한진해운 부실 사태가 나니까 그건 또 한진해운 탓. 야, 배가 바다로 나가면 대한민국 정부 권한 바뀌냐? 그리고 그 섣불리 한진해운 법정관리 발표를 왜 해? 빅엿을 자초한 거지. 이 회사 곧 망할 거예요. 이렇게 개념 없이 낙인을 찍나? 이 등신들 같으니라고. 지금 한진해운의 주식이 주당 1160원이라고 하셨는데 2011년 1월만 해도 38,967원이었어요. 그때와 비교할 때 90% 이상 폭락한 셈인데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 바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남탓만 했는데 뭐 대안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지. 환아, 너 청와대 섭외관에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한진해운의 부실 크기만큼 지원해줘. 그냥 산업은행장 협박해서. 그리고 말이야, 박정희 100주년 기념 행사 예산 좀 줄여서 한진해운 지원해줘. 닥치라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 비용을 어떻게 축내? 하는 수 없어. 결국 조양호 지갑을 더 여는 수밖에. 딸 조현아를 한진해운 사장에 앉히라고 해야겠어. 설마 아버지인데 자기 딸 회사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 아이 씨발 새끼들. 야, 그 조현아 따위로 되겠냐? 진정한 실세를 앉혀야지. 진정한 실세. 최순실세. 그 최순실이가 그 한진해운 회장을 해봐라. 그럼 씨발 그 한진그룹이 뭐야? 전 대기업들이 돈 싸들고 찾아오지 않겠어? 그만들 하세요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 똥보 새끼, 이 새끼 완전히 기고만장이구만. 너 이 새끼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저는 게시판 글 안 봅니다. 지울 뿐입니다. 하이 새끼, 옹졸한 새끼, 지옥한다고 지옥이나 하고. 너 이 새끼 저 사람들이 너 거세된 줄 알아? 어? 고추를 자른 줄 안다고. 그 진상을 좀 얘기해봐. 저는 본체를 알린 적은 없습니다. 라인만 끊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시죠? 그리고 제 고추가 작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고추는요, 전시작전 때와 평시작전 때가 다릅니다.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그걸 왜 해명해,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리고 그 소설했다고 해서 네 고추가 쓸모 있을 줄 알아? 각방 쓰는 네 마누라가 방문을 철문으로 바꾼다면서. 그만하세요 좀. 진짜 빨리 퀴즈나 내시죠. 그 이담채 김치 쟁탈 퀴즈 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 우리나라 제일 해운 회사가 그 한진해운이라고 했는데 규모로 봤을 때 제2 해운 회사가 어딜까? 이게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환님 빠르셨습니다. 정답은요? 이 청해진 해운. 세월호 선사. 그거는 여객 해운업체지요? 이 무식한 새끼. 아마 바다에서 뭔 사고가 또 나면은 그 해운회사가 제3의 해운회사가 되겠지? 자, 무는 아시겠죠? 당연하지.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세모. 한강 유람선 세모요. 그것도 물 위에 뜨잖니?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시면 이담채 김치 드립니다. 이담채 김치에서 선물 협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먹어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담채 김치가 진짜 그런 김치라고. 네, 받고 싶으시면 정답 사연 이메일 주소 해서 팟빵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발표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직전에 합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대변인인 박근혜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군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미르 K스포츠 재단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 극복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바깥에 지금 북한의 핵이 있고 미사일 위협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대통령 의혹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분열해서 돼야겠냐.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 단합해야 한다. 이런 70년대식 사고방식을 이제 보여줬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제 진흙을 밟지 않으려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게 복구용 흙이어서 밟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또 워낙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입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뭐 이제는 뭐 애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뭐 애잔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예상 가능한 범위, 뭔 일이 터져도 다 이제 기승전, 북한 핵, 북핵, 미사일, 외부 위협, 사드 뭐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해야 되고 다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예. 아이고 참 입만 열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발언들만 나오니까 말이죠. 국민들은 뭐 더 열불 나게 됩니다. 이게 또 비방이다, 폭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향후에 있을지 모를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검찰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가치 판단은 이거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고, 이 비방이랑 폭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기사를 쓰고 뭐 여러 언론사들도 따라오고 있지만, 뭐 어디서 비방을 했고 누가 폭로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K스포츠나 미르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것인데 누가 비방을 했고 누가 폭로를 해서 뭐 기사를 받았었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 참. 아이고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대정부 질문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렸어요.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의원의 거센 추궁에 좀 곤혹스러운 모습도 보였고요. 또 세게 또 맞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송영길 의원이 대한항공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이제 출연한 그 금액,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이 지금 한진해운 물류 사건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 한진해운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미르재단에 10억 원을 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모금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였죠. 예. 뭐 요런 얘기, 자발적인 모금이 사실상 어렵고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영향력이 작용을 했다는 게 취지였는데 황교안 총리는 제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 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국회에 나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었다,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송영길 의원이 또 이렇게 반박을 했죠. 내시와 환관이 왕의 귀를 막을 때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지 똑같이 비서실처럼 발언해야 되겠냐. 살살 기름장업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는데요. 예. 이 말에 황교안 총리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열폭을 했군요. 열폭을 했습니다. 기름장어가 아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제 응수를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의 영역입니까? 그러니까요. 비유잖아요, 비유. 예. 당신이 말하는 게 기름장어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라고 비유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황교안 당신은 기름장어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기름장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에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서 이제 열폭을 하고 빡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도 법조인 아니냐. 송영길 의원도 이제 변호사인데 법조인 아니냐.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의심으로만 뭐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할 수 있겠지만 기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팽팽히 맞섰는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도저히 기부라고 볼 수 없는 이 정황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는 이 순수한 기부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름장어처럼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총리가 이전 총리들과 이제 좀 다른 면모가 뭐냐면은 그 목소리거든요. 예. 그분의 성품이나 뭐 국가관이나 뭐 이런 것과 다르게 목소리가 상당히 차분하고 좋아요. 종교인답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국민들한테는 약간의 좀 신뢰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 대정부 질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뭐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뭐 솔직히 뭐 기름장어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뭐 인신비하성 얘기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상당히 좀 발끈하는 거를 보면 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예전에 2004년 10월에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한나라당은 찻대기당 아니냐. 또 이제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의 무슨 어려움, 곤경에 처해 있어서 그 사안을 덮기 위해서 이해찬 총리가 일부러 이슈를 이제 만들었다. 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생각을 좀 해보면 황교안 총리도 이 미르나 K스포츠나 최순실 의혹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는 공경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담을 자기가 나눠지기 위해서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도적으로 열폭을 하고 또 도발적인 행태를 보인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황교안이 뭐라고 그런다고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예. 그래도 충성을 하려면 최순실한테 충성을 해야지 그 대변인한테 충성을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예. 하긴 뭐 임명권자도 최순실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관훈 토론회에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자로 평가를 받는데, 이런 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한 집안의 오랜 선배다. 그리고 소신을 말씀드리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 그 안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서는 그동안은 예법에 따라 문 전 대표를 이제 말씀을 올려왔다. 근데 그 경쟁에 임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밝혔고요. 그럼에도 그 문재인 전 대표랑 비교하면 지지율이 너무 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를 이제 거론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연경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2-3경기를 뛰고 국민적인 스타가 됐다. 그래서 대선에서도 새로운 포부를 가진 정치인이 국민 앞에 선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안희정 지사는 이제 얼마 전에 사실상 이제 대선 출사표 비슷한 것을 페북에 이제 올렸는데, 과거 대통령들을 이제 다 뛰어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뛰어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희정 지사는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 시대에 못 풀었거나 그리고 그 어떤 실수나 오류에는 우리 사회가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넘어야 할 것이 많다. 뭐냐면 지역 분열, 연고주의 극복, 대안, 그리고 동서 냉전과 이념의 시대를 극복하는 문제, 성장과 분배, 51대 49의 싸움에서 49%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과거엔 좀 잘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지금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현실 정치는 대북 평화 노선을 걸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좌빨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거둬주길 바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하여간 안희정 지사의 그 큰 보폭의 행보 향후에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태교 기자와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목요일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만납니다. 자, 최광희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언론들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언론이 거론되는 거는 참 불행한 일들이 많았죠. 언론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뉴스의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영화들이 미국에서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화들, 올해 개봉한 2편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영화냐면 일단 지난 2월에 개봉했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루스라고 지난 8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작품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영화 모두 그 언론사, 특히나 미국 언론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일단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스턴 글로브 아시죠? 미국의 3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스턴 글로브지가 지난 2002년에 터뜨린 특종 기사가 있었어요. 퓰리처상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신문사에 스포트라이트 팀이 있습니다. 사회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이른바 탐사보도팀입니다. 그래서 이 탐사보도팀이 이제 다른 취재를 하고 있는데 편집국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이 지역에서 천주교 사제가 아동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칼럼으로 슬쩍 언급이 되고 말았는데 이거 한번 깊게 파봐라, 집중 취재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키튼이라고 버드맨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배우 있죠. 마이클 키튼이 팀장인데요. 이 월터라는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의 스포트라이트 팀 기자들이 이제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본격 취재에 나섭니다. 근데 이게 파면 팔수록요, 사례가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보스턴 지역의 사제들이 광범위하게 성추행 사건을 벌였고, 약 10% 정도의 사제들이 그런 짓을 했고, 그것을 그 보스턴 지역 추기경이 알고도 덮어버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고도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이런 성추행에 연루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하는데 편집국장이 개입을 하죠. 자, 그게 아니라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란 시스템 안에서 이런 죄악시되는 행위가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더 문제다.
종교 안에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건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취재의 방향을 이제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편집국장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스포트라이트 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종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 이제 종교 역시 언론의 자유 앞에서 성역이 아니고, 그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특종이 이제 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스포트라이트는 영화 자체가 하나의 언론 교과서입니다. 굉장히 집요하고도 정의로운 기자들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 편집국장이 그 추기경을 만나요. 추기경이 이제 이거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은근히 압력을 넣죠. 우리 좋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예.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추기경이 이제 편집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어떻게 응수를 하냐면요. 언론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건 독립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묘한 공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건이 아닌 시스템을 보라는 그 편집국장의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예. 또 그 천주교의 시스템 문제를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개별 사건 자체만으로 공부를 일으키기 충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예. 사회를 바꾸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신입 기자들은 반드시 봐야 될 영화니까. 예. 예, 물론 지금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아닐까. 필견의 영화, 언론인들을 봐야 될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을 일컬어서 와치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와치독이 이제 감시견이라는 뜻이죠. 예.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다는 뜻의 와치독입니다.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파수견, 즉 권력, 특정 세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과연 한국의 주류 언론은 감시견으로서의 와치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수견으로서의 와치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견 정도도 아니고 애완견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영화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화는 이제 트루스란 말이 이제 진실이라는 뜻이죠. 예. 결국 언론은 그 팩트들을 모아서 그 수용자들 혹은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매체의 임무를 띠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그 60 Minutes이라는 뉴스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예. CBS의 아주 저명한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 메리 메이프스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가 당시 2004년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선거를 앞두고 예. 부시 전 대통령의 병역 비리를 파헤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예.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현직 대통령의 군 문제를 파헤친다는 건 굉장한 큰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냄새를 맡게 되냐면 이 부시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죠. 가문이 아주 빵빵한 집안입니다. 예. 백이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그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방위군이 있습니다. 그 방위군의 공군 조종사로 이제 병역을 마치게 됐는데요. 이 공군 조종사가 됐는데도 아버지 부시의 인맥이 동원이다라는 정황 정도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병역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 위에 상사들이 더 위에 상사들에게 보고서를 쓴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부시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마음대로 병역을 이탈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건 엄청난 특종인 거죠. 예. 현직 대통령이 일단 당시에 그 베트남전이 있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기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해서 일부러 내셔널 가드의 공군 조종사가 됐는데 가서 또 열심히 훈련도 안 했다.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 백 믿고 그냥 까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60 Minute 팀이 관련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전파를 타게 만들죠. 예. 근데 어찌된 일인지 60미니트 팀이 입수한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예. 이를테면 그 증거가 됐던 그 페이퍼의 문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이 된 것이다. 근데 당시에는 워드가 없었다. 타자기로 작성된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작성된 것 중에 TH가 위로 올라가서 작은 글자로 되는 그런 타이핑 기법이 있는 타자기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이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긴 하지만 이미 60미니트 팀의 보도는 오보인 걸로 이제 낙인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부시 전 대통령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것 여부에 사실은 증발돼 버리는 거죠. 취재 과정의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중요한 진실은 뒤로 가려져 버리는 것.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을 이 영화 속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2006년인가요? 황우석 박사 예. 그 논문 조작 사건을 두고 그 MBC PD 수첩이 이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YTN에서 그것은 강압 취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또 맞폭로를 했는데요. 예. 근데 오보였던 걸로 결국 결론이 났죠. MBC가 아니라 YTN이 오보를 낸 거죠. 예. 대형 오보를 낸 건데 예. 법원이 이제 MBC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YTN은 오보를 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오보가 일어났다 하면은 바로 해고입니다. 아. 지금 실제로 그 트루스의 주인공들 메리 메이퍼스를 비롯해서 이 특종을 이끌었던 책임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면은 해고될까요? 글쎄요. 또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오히려 해고가 되고 참고로 YTN에서 당시 그 오보를 이끌었던 보도국장은 이후 MB 정권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셨고요. 홍상표인가요? 네. 예. 그 뒤에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참 대조되죠? 예, 네. 예. 아이고 참 이 한국의 언론 현실을 보면은 사실 그 다 외화 아닙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이. 예. 한국의 언론 현실을 다룬 그런 영화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소수의견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예. 제보자라는 작품도 있었고 소수의견은 이제 용산 참사 사건을 둘러싼 일이었고요. 제보자는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던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이 폭로되는 과정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는데 둘 다 흥행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부조리한 언론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그 훌륭한 만듦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그 대중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건 그만큼 그 주류 언론의 그 장악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영화 좀 보신다는 분들은 저게 영화냐 쓰레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7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 인천 상륙작전이 그 시사회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그 영화와 관련한 특집 보도를 냈습니다. 예. 조선일보 힘이 바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증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무시 못할 힘인 거죠. 아직까지는. KBS의 융단 폭격도 있었죠, 사실은. KBS가 30억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인천 상륙작전을 많이 밀어줬고요. 저도 인천 상륙작전을 긍정적으로 말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기도 해서 예. KBS 출연을 다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부하셔가지고. 예. 참 이런 그 언론사들의 적폐, 피해단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됐고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비평하는 그런 영화들이 제대로 흥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맥락이긴 한데 또 이런 언론의 결핍, 자본에게 또 권력에게 장악당한 그런 언론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 한계 때문에 영화에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그 자백이라고 하는 영화, 국정원의 그 간첩 조작 사건을 그런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10월에 개봉을 앞두고 좀 전국 시사회를 다니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MBC 출신의 그 이상호 기자가 만든 그 대통령의 7시간 만들고 있죠. 예. 그 세월호 침몰 직후에 7시간 동안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실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이제 MBC, KBS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고 있고 지금 길거리로 나앉은 해직 언론인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참 이런 영화들이 잘 돼야 할 텐데요. 뭐 언론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 이런 영화는 뭐 나중에 인기가 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이 메시지로 담겨 있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 우리 이 애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강희 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벌써 추석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목요일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도 1년에 몇 번 없죠. 요즘 보기 힘들죠. 글쎄 말입니다. 미세먼지에 황사에 권력의 부패 향기에 이런 좋은 날씨가 참 민망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오늘은 뭐 어찌됐든 찾기 좋은 시간들입니다. 예. 오늘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철학자죠. 예. 한병철 교수가 쓴 시간의 향기 가지고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의 향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군요. 네, 머무름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 기필님, 시간의 향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향기. 시간과 관련한 소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요. 그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아, 예. 아, 우리 기필님 대단하시네요. 그 문학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아, 제 교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흉보시겠어요. 예. 이 한병철 교수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피로사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한국 사회는 그리고 투명사회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향기 그리고 최근에 에로스의 종말까지 시집처럼 생긴 그 짤막한 책 에세이 비슷한 책인데 상당히 깊이가 있고요. 왜 이런 책들 있죠. 빨리 읽기가 너무 아까운 책들. 아, 예. 깊이 음미하지 않으면은 이 맛이 잘 잡히지도 않고 또 빨리 삼켜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한 책이 바로 이 한병철 교수의 책 같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씨 좋은 날 뭐 이리저리 신난하실 때 거리로 무작정 나가셔서 서점에 들르셔서 이 한병철 선생 책 한두 권씩 사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이 괴로운 시대를 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릴 시간의 리듬의 핵심은 이겁니다. 독일에서 쓰여진 것이긴 한데 뭐 독일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활동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활동만을 강조하고 활동 강박증이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자기의 고유한 시간, 고유한 기억 이걸 다 박탈당한 채
뭔가에 막 떠밀리듯이 시간의 리듬이나 시간의 향기, 그 시간의 냄새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기억과 만나는 것이니까 그걸 다 상실해버리고 오로지 활동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무지무지한 명령에 내몰려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 자체까지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게 사색적 삶을 되살려야 한다는 게 사실은 이 책의 결론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이 과도한 활동적 삶의 요구를 잠깐 물리치고 머물러서 이 깊이 생각하는 사색하는 삶을 회복해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향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출발점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그렇지만 한국 사회 특히 이 노동의 절대 명령, 노동의 요구에서 벗어나면 가차없이 잘리는 그런 이 위기 속에서 활동 일변도로 조금이라도 숨을 멈추면은 넌 죽는다는 식의 이런 무시무시한 압박하에서 사람들이 깊이 병이 들어갔다고 이 한병철 교수는 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그 리듬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현재만을 위해서 미래도 현재처럼 오로지 그냥 내달리기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마저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활동의 노예가 됐다는 게 이 한병철 교수의 진단이네요. 뭐 지나가는 꽃 향기도 제대로 못 보고요. 지나가는 세월의 리듬도 느끼지 못하고 이 가을날 햇살의 선물도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가장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제목이 향기로운 시계, 고대 중국으로의 짧은 여행인데요. 향기로운 시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이죠. 향인이라는 건데 향인. 이게 뭐냐면 그 향불의 연기로 시간을 재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향을 하나 피워놓으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10분, 뭐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고대에는 이게 시계를 대신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향기를 느끼는 풍류에 가까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소동파의 시가 하나 인용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화분의 꽃이 붉게 떠 있고 향의 연기는 푸른 빛으로 빙그릇 피어오른다. 물음도 대답도 없이 여인은 저 혼자 가로놓여. 여인란 말은 뜻과 가치는 뜻입니다. 증점의 비파 소리 이미 떨어지고 소문의 검은고 울리지 않는데 이사에 곡이 있으니 노래하고 춤도 추겠네. 그러니까 향기의 시간, 시간의 향기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 자기 깊은 사색에 빠져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시간의 향기 속에 꽃이 피어나고 꽃이 지고 우리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지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 찰나의 모습들을 즐긴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래요. 향기는 시간을 공간화하고 그래야 시간의 지속성의 인상을 준다는 시적인 표현인데, 이 시간의 향기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그 과도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깊이 사고하면서 이 삶의 에너지들의 격조를 높여가야 한다는 게 우리 한명철 선생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하루라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뭐 그렇죠. 살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뭐 모든 사람들이 정주할 곳이 없어지고요. 강박증에 시달려서 무력증과 권태에 내쫓기고 하면서 시간의 감각들 다 잃어버리고, 이거야말로 비인간화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 궁핍한 시간 속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적 존재인 건 분명한데 시간적 존재이면서 시간을 박탈당한 이런 그 비극적인 삶이 신자유주의적 이런 자본에 포획된 노예적 삶이라고 한명철 교수는 아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책 한 권씩 읽자라고 좋은 뜻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빠서 못했어, 일이 있어서 못했어, 이런 경우가 마치 뭐 변명도 아닌 일상적인 모든 알리바이가 돼버리죠. 면접이고 돼버리고.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만날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뭐 많은 대화나 소통이 필요한데도 아이고 일이 바빠서 아빠 일이 바빠서 엄마 일이 바빠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책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아이고 할 일이 있어서 일이 바빠서 뭐 서류 작성해야 돼서 아니면은 투잡을 해야 돼서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예. 그 인간의 기본 조건인 또 시간의 그 리듬과 향기를 모조리 그냥 자본에 건납해버리고 우리는 그저 돈의 노예, 노동의 노예가 예. 돼버린 이 상황을 이 책이 아주 잔잔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네. 한병철 교수는 SNS는 또 최근에 이렇게 상품화된 힐링을 어떻게 볼까요? 뭐 그거야말로 가짜 힐링이고요, 당연히. 예. 저번 때 우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야말로 자본이 우리를 더 압박하고 더 아주 깊이 구속시키려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포획하고자 하는 전략이고요. 예. 그 전략에 빠져들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병철 교수 얘기하는 게 끝없이 머뭇거려야 하고 끝없이 기다려야 하고 끝없이 이리저리 헤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포획하고자 하는 모든 그 움직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훌륭한 사상가들이나 훌륭한 예술가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게으름이죠.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게으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책을 보면서 이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나 여러 가지 책들이 떠올랐는데요. 우리는 게으름을 곧 나태로 치환해버리고 예. 이걸 자본주의적 윤리에서 만약 병적인 현상으로 얘기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 천천히 걷기, 머뭇거리기, 둘러보기 이런 게 사실은 게으름이 없이는 마음의 여유, 심리적 여유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 자본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이 자본의 요구나 권력들은 사람들이 천천히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끝없이 들여다보고 이런 걸 못 견딥니다. 왜? 그럼 더 많은 격조 있는 삶을 요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저는 이렇게 정말 험악한 사회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그 게으름의 능력들, 이 게으름은 나태하고 다릅니다. 정말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 이 책 한 권 느긋하게 읽는다는 건 정말 게으름의 능력입니다. 예,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의 향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의 힘인 게으름의 능력들을 회복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예. 우리 김 PD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예. 정말 조금이라도 틈나는 대로 게으름의 능력들을 계속 회복하고 다시 불러내서 이 시간의 향기와 리듬들을 즐기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게 더 많은 삶과 더 많은 또 우리의 이 소통과 이야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예 그냥 방송을 한 일주일 쉴까요? 그냥 푹. 예. 그래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좋은 계절에 이 정말 속 터지는 뭐 일들이 많지만 조금씩 시간 내셔서 정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곱씹어 보면은 하나씩 정말 오래 여운을 남기는 그런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의 향기. 예. 네. 베를린 예술대 교수인 한병철 선생의 시간의 향기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부모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포데로사에서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받을 분들입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은요, 기자 130여 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인데요. 수습 기자부터 고참 기자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모니터와 씨름하는 그런 기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에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 있습니다. 두모실 펜션입니다. 자, 어제 정답자입니다. 도형이님 4번 일해재단 맞히셨습니다. K스포츠 또 미르재단을 보면은 전두환 때의 이 재단이 생각난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일해재단이었습니다. 도영희님이 쓰신 사연입니다. 경제에 속살해서 말씀하셨죠. 주가 조작과 관련한 처벌의 강화. 저는 부당해고를 결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은 복직이 되더라도 온갖 괴롭힘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시킨 결재권자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지요. 실현되기는 요원하지만 꿈을 꾸어봅니다. 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식혜를 찾아서님도 당첨되셨습니다. 4번 일해재단. 네. 저는 30대 후반 열혈 청취자입니다. 오래전부터 텔레비전 뉴스는 보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거짓말에 화내는 것도 지칩니다. 언론은 맨날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대중들은 혀를 차며 무관심해지고 있네요. 네, 안타까운 마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자, 피박 퀴즈도 재개됐는데요. 맞히시는 분께 이담채 김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5편입니다. 뉴욕에서 반반장어님, 네, 반반장어님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100일만 지나면 저는 귀국합니다. 10년 만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친박들이 저를 구세주로 여겼는데 이제는 대선 경선해라, 검증받아라 이러면서 티껍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배짱을 튕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친박 중에 이렇다 할 대권주자도 없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지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 선생님, 아무래도 비박과 좌파들이 저를 책임 안 지고 편리하게 정치하는 기름장어로 악선전을 해서 자꾸 제가 기름장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언제는 메시아로 잔뜩 축혀 세우고는 이제 와서
흑사리 껍데기 취급하면은 누가 대선 주자가 되겠습니까? 계속 1등하고 있는데. 반반장관님,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은 이미지를 바꾸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반장관님은 결단력도 없고 협상력도 없는 전형적인 한국의 나쁜 공무원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방법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미도에서 장어복장을 하고 대동강까지 헤엄쳐서 기어올라가 주석궁에 있는 김정은이네 집 하수도까지 침투해서 김정은과 끝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지금 반반장관님은 김정은이가 안 만나줘서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나려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강인하고 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단력도 없고 협상력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장어가 나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도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설마 UN 사무총장이 찾아왔는데 사살을 하겠습니까? 또 찾아왔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그냥 가라고 할 수 있다고요? 뭐 그럼 할 수 없지요. 다시 실미도로 헤엄쳐 와야지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어차피 이 나라 권력순위 넘버원은 최순실이니까 최순실한테 가서 다음 대선 공천장을 받는 겁니다. 대신 한 100억 정도 갖고 가서 헌금해야겠죠. K스포츠, 미르재단 넘버원 기부자들이 70억 못되게 냈으니까 아마 최순실도 감동 먹을 겁니다. 최순실이 오케이 하는데 박근혜도 친박도 어디 찍소리 하겠습니까? 네? UN 사무총장이라도 100억은 없다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럼 장어집이라도 열어, 이 새끼야! 반기문 장어집! 그리고 기름장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신박한테 의리를 주래? 너 이 새끼야! 너는 노무현한테 의리 지켰냐,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일생이 반반인 반반장어님께 가수 정숙이가 아니라 정숙이의 반반 보내드립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